안녕하세요. 영국어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학 언어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소학은 중국 송나라 때 유자징이 그의 스승인 주희, 즉 주자죠. 주희의 지시에 의해서 엮은 책입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필수 교재로 쓰였고요. 유학의 기본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유교 사회의 도덕 규범 중에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가려 뽑은 책인데요. 예절과 충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책인 소학을 한글로 풀이한 책이 바로 소학언어인데요. 공자가 제자인 증자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린이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소학 언어에 나오는 부분 중에서 효의 시작과 마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1587년 선조 20년에 간행된 책이기 때문에 16세기 국어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설명 내용을 지면에 다 적고 싶은데 한계가 있어서 다 적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설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현대어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공제, 증자 다려 닐러 가라 샤데,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한 부목기 받자온 것이라.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요. 공제, 공자께서 증자 다려 닐러 가라 샤데,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목기 받자온 것이라, 부목께 받은 것이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제자인 증자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의 한문 원본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입니다. 신체 발부의 신은 몸이고요. 체는 얼굴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얼굴이 몸 전체, 형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발은 머리털, 부는 살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제의 표기를 보겠습니다. 공자와 주격조사 모음 이가 결합되어 있는데요. 현대어로 해석하면 깨서인데 공자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당시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자 왼쪽에 점이 하나씩 찍혀 있죠. 그리고 울림소리로 끝났으니 거성입니다. 16세기에도 15세기와 마찬가지로 방점이 쓰여서 성조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제를 보면은요. 공은 이응이 음가가 있기 때문에 이응 받침이 쓰였지만 자에는 받침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15세기와 달라진 건데요. 현실적인 한자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15세기에는 받침 없는 한자를 표기할 때 초성과 중성과 종성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음가 없는 형식 종성인 이응을 사용하는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사용했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자 아래 이응이 없죠.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한자 부모에도 역시 형식 종성이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현실적인 한자음이 쓰이고 동국 정운식 한자음이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증자 다려, 이 다려는 에게라는 현대어로 해석이 되는데요. 에게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죠. 지금은 쓰이지 않는 조사입니다. 증자 다려 닐러에 두음의 니은이 쓰이고 있죠.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음이 니은이 쓰였고요. 닐러에 리을 받침 리을과 다음
초성의 리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갈아샤데. 갈아샤데는 현대어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주체 높임선 어마람이 샤가 쓰여서 주어인 공자를 높이고 있고요. 끊어 적기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5세기에는 이어적기가 보편적으로 쓰였어요. 16세기에는 이어적기도 물론 쓰였지만 끊어적기가 확대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이 부분도 끊어적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이 이며는 접속조사인데요. 현대 국어의 와 또는 과에 해당합니다. 몸과 얼굴과 머리털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얼굴은 한자 원문의 체, 신체 발부의 그 체인데요. 몸체자죠. 그 체를 해석한 단어인데요. 당시에는 얼굴이 모습 또는 형체, 몸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지금은 신체의 일부인 안면, 내 뜻으로만 쓰여서 의미가 축소되어서 쓰이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머리털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머리는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히읗 종성체언인 머리와 털이 결합되어 히읗이 탈락된 형태가 쓰였고요. 살도 역시 히읗 종성체언입니다.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안이라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와서 히읗이 완전히 실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읗 종성체언인 단어는 히읗이 자음 앞에서는 단락하고 모음 앞에서는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목기 받자온 것이라. 여기에서 부목기, 끼는 객체, 즉 부사를 높이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리고 받자온은 순경음 비읍이 소멸된 단어로 16세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석을 해보면 어간 밭 뒤에 객체 높임 선 어마럼이 잡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어마럼이 안이 결합된 단어인데요. 객체 높임 선 어마럼이 잡은 모음 앞에서 비읍 받침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뀝니다. 15세기에는 이어적기가 쓰여서 받자본이 됐고요. 16세기에는 순경음 비음이 없어져서 아래야 앞에서 오로 바뀌어 쓰이고 있습니다. 현대 국어에서는 받자온을 받은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객체 높임 선 어마러미가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것이라는 겉이라는 의존명사와 서술격 조사 이라가 결합된 형태로 이어적기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감히 허러 샹에오디 아니홈이 효도의 비르소미요. 감히 헐게하여 사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이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야 이롬을 후세에 베퍼써 부모를 현벽해 홈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 이로써 부모를 드러나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이렇게 현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감히 헐워는 헐게하여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쓰인 우는 사동 전미사입니다. 상해 오디 후에 상해 오지 이렇게 쓰이죠. D가 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아직 국외음화가 쓰이기 전이고요. 홈임은 어간 하 플러스 양성 모음 뒤에 오는 명사형어미 옴이 와서 모음 조화가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라는 주격조사 이가 쓰였습니다. 여기에서 어간 하 아래야 양성이죠.
그리고 양성 모음 뒤에 나타나는 명사형 어미 옴 이렇게 와서 모음조화가 지켜졌다는 거 여기서 알 수 있고요. 다음으로 효도의 비르소미요를 보겠습니다. 효도에, 여기서 에는 아래아가 쓰인 에죠. 관형격 조사입니다. 효도에 비르소미요. 효도 뒤에 결합된 에는 양성 모음 뒤에 결합된 관형격 조사로 모음 조화에 맞게 조사가 쓰였는데요. 관형격 조사에는 이전에는 유정 명사 뒤에 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정 명사 뒤에도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르소미오. 비르소미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16세기 국어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어간 비르 뒤에 명사형 어미 옴, 그리고 그 뒤에 서술격 조사 이오가 결합되었는데요. 어간이 음성 모음인 으로 끝났는데 뒤에 양성 모음에 쓰이는 명사형 어미 옴이 결합되어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명사형 어미가 혼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효도의 시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 즉, 효도의 시작은 신체를 잘 보증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효도의 끝을 말하는 부분인데요. 몸을 세워, 몸을 이렇게 있죠. 도를, 몸을, 도를, 이롬을. 자, 여기를 보면은요. 전부 을 이렇게 해서 목적격 조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몸 할 때 몸은 양성 모음이고요. 그리고 도 할 때 오도 양성 모음이고요. 이롬 할 때 오도 역시 양성 모음입니다. 양성 모음 뒤에 음성으로 시작된 목적격 조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음 조화가 지켜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끊어졌기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랫줄에 있는 부모를 볼까요? 부모랄. 여기서는 양성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 양성모음의 목적격 조사가 와서 모음조화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음조화에 따른 목적격 조사의 결합이 혼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자 음표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도, 후세, 부모를 보겠습니다.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한자음 표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써는 이로써로 해석이 되는데요. 한자인 써이를 직역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어두자음군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뎌는 국외음화가 적용되지 않았고요. 마참이니라. 이것은 모음을 이로물과 마찬가지로 끊어졌기가 쓰인 단어입니다. 지금 배운 부분의 내용은 효도의 끝에 대한 내용인데요. 효도의 끝은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 입신양명이란 출세에서 이름, 즉 명성을 세상에 떨친다는 뜻입니다. 입신양명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에는 출장, 입상이 있는데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입상,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는 뜻으로 문물을 다 갖추어서 장상의 벼슬을 모두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세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어로는 유방백세가 있는데요. 꽃다운 이름이 후세의 길이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배운 부분은 자식의 입장에서 효도의 방식을 교훈적으로 제시한 글입니다. 효도의 시작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의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고 효도의 끝은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소학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의 특징을 볼게요. 순경음 비읍이 사라졌습니다. 순경음 비읍이 아래어와 결합하면서 오로 바뀐 예가 있습니다. 밭자온이 바로 그 예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모음조화가 혼란해졌습니다. 비르소미오에서 어간이 음성 모음으로 끝났는데 양성 모음의 명사형 어미 옴이 쓰였고요. 모물과 이로물을 보면 양성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음성 모음의 목적격 도사 을이 쓰여서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에서 설명한 것처럼 명상 어미가 혼란이 왔고 그 결과 모음 조화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특징을 보면요. 의미가 축소된 단어로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은 모습 또는 형체라는 뜻으로 쓰이다가 신체의 일부인 안면이라는 뜻으로 의미가 축소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을 볼까요? 끊어적기가 확대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15세기에는 이어적기가 보편적으로 쓰였는데요. 16세기에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것이라, 비르소미오, 여기는 이어적기가 쓰였고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이로물, 호미, 마차민이라 등에는 끊어적기가 쓰였습니다. 여섯 번째 특징 볼게요. 현실적인 한자음 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한자어, 부모, 자, 도, 후셰. 여기를 보면 음가가 없는 형식 종성인 이응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즉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특징을 보면요. 16세기에도 15세기처럼 방점이 쓰여서 성조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6번의 예를 보면은요. 부모의 부의 왼쪽에 점이 하나 찍혀서 거성을 표시하고요. 모의 왼쪽에 점이 2개 찍혀 상성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5세기, 16세기까지 방점이 쓰여서 성조를 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화권해를 공부했는데요.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강의를 다시 들으셔서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